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고흐가 남프랑스 아르에서 그린 그림 밤의 카페 테라스와 론 강의 별이 빛나는 밤 보셨습니다. 고흐가 1888년 2월에 아르로 가서 같은 해 12월, 그러니까 아르로 간 지 약 10개월 후가 되겠네요. 고흐와 고갱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고갱은 고흐를 보고 돈도 벌지 못하는 작가라고 하고요. 고흐는 고갱을 보면서 돈밖에 모르는 작가라고까지 이제 했다고 하니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뭐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갈등 끝에 이제 고흐가 뭐 자신의 길을 자르고 동생 테오가 달려오고 해서 처음에는 그 아래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고 나와서도 이제 또 가끔 발작을 일으키고 다시 입원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길을 자르고 바로 아르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후에 5개월 정도 더 그곳에 머무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고흐가 이제 했던 이상한 행동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고흐가 위험한 인물이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민원까지 제기가 되자 고흐가 이제 쇼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흐는 그 아르 지방을 좋아했거든요. 제가 시간상 다 소개는 드리지 못했는데 아르에서 이제 고흐가 자신이 좋아했던 인물들, 초상화도 많이 그렸고 자주 다니던 술집, 풍경도 많이 그렸습니다. 고흐가 평생 딱 한 점 그림을 팔았잖아요. 그 그림도 이곳 아르에서 그렸던 아르의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주변에 이런 반응이 이제 쇼크를 받은 고흐가요,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 나는 내게 맡겨진 미친 광의 역할을 그대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미쳤다는 그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 정신병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남프랑스에 오면 같은 그 남프랑스인데 생렘이라는 곳에 있는 생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아르에서 정확하게 23.7km 떨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네요. 걸어서는 4시간 55분이 걸린다라고 아주 누가 상세하게 이렇게 지도를 올려뒀습니다. 고흐의 인생에서 가장 희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고 또 작품 150여 점을 그렸던 아르에스의 생활이 약 1년 6개월, 그러니까 1889년 5월에 이렇게 막을 내리고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 시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흐가 생레미에 있었던 병원입니다. 정신과 의사에 따라서 병명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의사는 이제 고흐가 환청, 환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이라고도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조울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양극성 장애라고 한다고 하는데 고흐가 이제 조증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업됐을 때죠.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고요,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도 편지를 막 수십 통씩 연결해서 막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많은 그림, 1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지금은 이 병원이요,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 보는 곳이기도 합니다. 생레미에서의 그 병원에 있었던 그 시절은요, 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힘들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요, 환청, 환각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그 물감을 이렇게 짜서 막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금지를 했다고 하네요.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그 힘든 시기에
불후의 명작을 그려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아르와 그 생레미 시절, 그러니까 남불에 있었던 그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 2년 반 정도의 시기가 고흐의 작품이 활짝 꽃을 핀 그러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생 태호가요, 방 2개짜리 병실을 고흐에게 마련해 주었는데 하나는 잠을 자고 또 하나는 작업실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병원 주위에는요, 밀밭, 옥수수밭, 포도밭, 올리브 나무 등이 있었고 이것들을 소재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그 주된 작품은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같은 시기, 이렇게 생레미에서 그렸던 그림 몇 점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붓꽃이라고 불리는 보라색 꽃입니다. 고흐가 꽃병에 꽂혀 있는 아이리스도 그렸고요. 또 이렇게 땅에 심겨진 아이리스도 여러 장 그렸습니다. 해바라기처럼 고흐가 좋아했던 소재입니다.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는요, 방에 감금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정세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문 이렇게 너머로 보이는 아이리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전에 고흐의 파리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주의 작가들이 그 자포니즘이라고 해서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 그림 영향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흐도 이 우키요의 그림을 좋아해서 파리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 그 일본풍 그림들이 있거든요. 정원에 예쁘게 핀 아이리스 그림입니다. 이 작품도 우키노에 풍으로 그렸다는 말을 듣는 이유가요. 여러분이 꽃이나 잎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렇게 모두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이 보이시죠? 우키노에가 목판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렇게 보시면 뭔지 약간 판화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본이 유독 인상파나 후기 인상파 그림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데는 인상파에 이제 자신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프라이드와 무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리스 작품은요, 미국 서부에 있는, 서부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죠. 게티 뮤지엄, 그곳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리스는 1889년 5월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아이리스가 5월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거는 6월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사이프러스가 쓰이는 밀밭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당시 이제 고흐가 태호에게 쓴 편지에,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을 그리면서 쓴 편지에 사이프러스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것을 소재로 해서 내가 해바라기 같이 좋은 작품을 그리고 싶어. 사이프러스 나무를 바라다 보면 왜 이제껏 이것을 다룬 그림이 없을까? 그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이프러스 나무의 모습에 감탄을 하고 이 나무가 나오는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9월에 그린 밀밭 그림입니다. 노란빛 태양 아래에 약간 누룩빛의 밀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생레미 병원 주변에 9월에 그 밀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같은 해 1889년 12월에 그린 올리버 가수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에 그린 아이리스, 6월에 그린 사이프러스가 있는 밀밭, 9월에 그냥 누런 밀밭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12월에 그린 올리버 가수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흐는 모두 18점의 올리브 나무를 그렸는데요. 거의 모두가 그 생레미 시절에 그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작품들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보신 작품에서 땅이나 나무, 풀에서 보여주는 그 터치감, 하늘의 모습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흐 작품 같네 라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제목이 아몬드 나무,
작품입니다. 1890년 2월에 그렸으니까 고흐가 죽기 5개월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생레미 병원에 있을 때 동생 테오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고흐가. 테오가 이렇게 말해요. 가엾은 형, 정말 안타까워. 우리는 드디어 귀여운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왜 형은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신은 형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형 이름에서 딴 빈센트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의 이름을 딴 조카를 보러 갈 수 없었던 고흐가 그림으로 마음을 전하고자 조카를 위해서 침실에 이제 걸어둘 만한 그러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서 그려서 보낸 그림이 이렇게 하얀 꽃이 핀 아몬드 나무입니다. 이 작품을 고흐가 그리고 5개월 후에 죽었으니까 그 생애 마지막 봄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은 우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조카는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봄의 그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피는 생명력을 가진 아몬드 꽃을 그려서 선물한 것입니다. 이 꽃이 핀 아몬드 나무는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포인트 벽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 달력, 포장지 등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고흐의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레미 시절에 그린 그림 몇 점을 보셨고요. 이제 진짜 별이 빛나는 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89년작이고요. 6월에서 7월쯤에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뉴욕의 현대미술관,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우리가 줄여서 이제 모마 미술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마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상설로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크기가요, 가로가 92.1cm니까 90cm가 조금 넘고 세로가 73.9cm입니다. 이렇게 74cm가 조금 안 되네요. 제가요,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칭찬은 이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춤추게 만들어서 오늘은 제가 원작의 크기대로 종이를 한번 잘라와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원작을 이제 함께 보면서 감상을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크기만이라도 실물처럼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라서 아주 큰 크기의 작품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느낌처럼 그렇게 큰 사이즈의 작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작품 사이즈로 이제 30호 정도가 되거든요. 오늘 우리 늘 카메라 찍는다고 수고하시는 선생님, 저 잠깐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선생님.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요 정도 크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작품보다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7장이 처진 정신병원의 창너머로 생레미의 시가지와 별이 빛나는 하늘이 보입니다. 조용하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신비한 밤이죠. 이 동적인 터치로 그려진 하늘은요, 이렇게 막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아래의 마을을 보니 대조적으로 조용하고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고흐가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은요, 사물을 잘 보고 미리 관찰을 한 다음에 자신이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을 포착해서 빠르게 이제 그려내는데 이 그림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있는 그대로 풍경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그 마을 부분은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고흐가 오늘 아침에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창문을 통해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서 아주 커 보이는 샛별밖에 없는 시골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멀리 샛별밖에 없었고 그 샛별은 아마 지금 나무 옆에 보여지는 큰 흰빛을 띤 별일 것입니다. 병실 밖으로 보이는 실제 밤 풍경과 기억과 상상을 합쳐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 아래에 그 마을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론가들은요, 이 마을 모습이 마치 네덜란드 같다고 하고 있고요. 그 교회의 첨탑 보이시죠? 이것이 특히 네덜란드를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모국인 네덜란드를 떠나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고흐지만 뭔가 마음이 지쳐가면서 고향이 생각났던 걸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죽을 만큼 힘들 때는 그 수구초심의 마음이 되나 봅니다. 과장되게 큰 별과 그 달이 떠 있고 그 사이로 공기의 움직임이랄까요? 대기의 움직임, 우주의 기운 같은 것이 이렇게 트럼 치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 그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앞부분에 한 그루의 나무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는요, 불꽃같이 솟아올라서 하늘에 닿듯이, 하늘을 찌를 듯이 보여지고 있고, 하늘에는 달과 11개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고흐는요,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라고 별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고흐의 필체는 정말 열정적이죠. 꿈틀 그림에서 살아있는 듯한 선, 어찌 보면 이렇게 스티치 술을 놓는 듯한 뚝뚝 끊어지면서 또 이어지는 그러한 터치는 별의 광채를 한층 더 두드러지게 밝게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 작품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좋아할까요? 그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살았던 고흐의 그 거침없는 붓질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 이 가슴 속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어떤 감정의 덩어리, 또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숙명적인 고독감이 고흐의 작품과 이렇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고흐의 삶, 어느 그 한 조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고흐의 그 축소판이 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강한 울림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흐의 불후의 명작 중의 명작이죠. 별이 빛나는 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고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